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집 교재 532페이지입니다. 13번 문제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후반부에 있다가 폐지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일어나되면서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에 관해서 개정이 있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제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서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O 답항이 되겠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권자다. 2번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즉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심의 전에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번에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는 절차 규정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승인, 신고 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절차 규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아주 중요합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제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그 지문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다뤄뒀으니까 꼭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3번의 2번 지문에는 주어가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가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시도지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33페이지 14번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O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야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이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 90제곱미터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 기준 면적에 대해서 다 외워두셔야 되겠죠. 뒤에 따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놨는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즉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틀린 답항일 것이고, 4번에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방금 봤다시피 시도지사였죠. 물론 예외적으로 국가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는 예외가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답항이고, 5번에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불허가 처벌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이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항이겠죠. 그 다음에 534페이지 15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A도 B군의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 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물론 이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할 때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이 정하지는 않았다라는 조건 하에서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허가 기준 면적을 따로이 정해서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의 300% 범위 내에서 따로이 면적을 지정 공고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근데 그 지정 공고한 면적이 없다라는 걸 전제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1번에 갑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될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이죠. 소유권과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계약이 됩니다. O 답방이죠. 갑의 토지가 만약에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는 의제 규정이 있죠. 농지법에 따른 농취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받은 경우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상 농지법상의 농지취득 자격증의 발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까지 함께 심사를 해서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을이라고 했어요. 을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 전부를 이미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라는 건 실수요 목적이죠. 그래서 허가 기준에는 부합되지만은 허가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실수요자라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를 이미 매수하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려버렸다. 4번에 병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이용하는 목적, 이것도 실수요 기준에 부합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 기준에는 충족이 됩니다. 갑의 토지 전부를 이미 매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에 대해서 B군수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허가 기준에 부합되니까. 그래서 허가 대상인 토지면 틀림이 없고, 그래서 허가 기준에 부합되니까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거. O 답항이죠.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갑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B군수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제도가 있다라는 점도 학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도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도 1월 이내에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법인 아닌 사인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면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면적은 없다라는 전제에서 또 풀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해설에 나오는 용도 지역별 허가 기준 면적을 수치를 좀 외우시고 거기에 따라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것은 있는데 답이 4번이죠.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녹지지역의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는 허가가 면제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2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 토지의 매매 계약은 허가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꼭 이 용도별 면적 기준을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용도 지역별로.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그리고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제곱미터,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25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가 면제되는데,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하고 임야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허가가 면제된다. 라는 점. 그래서 이 용도별로 허가 기준 면제 대상 면적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17번에 똑같은 문제점. 그래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을 해놨는데 5번이 답이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는 1000제곱미터 이하일 때 허가가 면제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의 해설을 참조해서 외웠는 면적 갖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 이용 의무 제도가 있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토지 이용 의무 제도다라는 거 한데 그 기간이 취득 목적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토지 이용 취득 목적과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을 잘못 연결한 것을 찾아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지금 4번이 답인데 3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즉 토지 이용 목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 점을 생각하면서 4번을 답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답 찾는 요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3년짜리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1번, 2번, 3번, 5번 이런 것들을 읽어주면서 취득 목적과 그 이용 의무 기간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19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 1번에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으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민원 사무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이 결국 15일이지만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15일이라고 제시를 하지 않고 민원 사무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또 선매협의 진행 중인 사실이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바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거래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허가관청은 세 가지 조치 중에 한 가지를 취해야 되는 거죠.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아니면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선매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하든지 이 세 가지 조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 즉 민원 사무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토지 거래 계약 허가가 났는 것으로 봅니다. 3번에 토지 거래 계약의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에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으로 한다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선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선매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매 가격의 기준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매수 청구 제도에 있어서는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게 돼 있고 이 선매 시에 선매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라는 점, 그 점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다 설정되어 있다 그랬죠. 그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이행명령이 가능하거든요. 3월의 기간에서 범위를 정해서 그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의무 제도에 있어서는 취득 목적에 따라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다 따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용 의무 기간을 기억을 잘 해두시면서 이용 의무 기간 동안 이용을 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의 이행 명령이 있었다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제도적 이해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538페이지 2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이 매매 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무효하게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 취득가액의 30%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는 무효인데 우리 대부분 판례는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입장들은 민법의 시험 문제에서 종종 등장하니까 꼭 학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그렇죠.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 당사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3번에 효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도 그 효력이 없다 해놨는데 이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밑에 해설의 판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그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약정한 것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에 있어서 계약 위반이라면 당사자 일방이 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그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어찌됐든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약정하는 그 약정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지문으로 갑니다.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수는 있다.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5번에 이 매매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아예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아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의사가 명백히 없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그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539페이지에 2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해놨습니다. 각 토지의 면적은 다 3,3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 3,3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은 용도 어느 용도에 따라서도 다 허가 대상 면적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이미 매수하는 경우도 아까 허가 대상이다 그랬죠.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토지 수용해서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들은 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 배제되는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 배제되는 경우들이 한 20가지 정도가 쭉 나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을 2, 3, 4, 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 3, 4, 5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다. 그래서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다.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죠. 특히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 배제된다는 사람이 케이스가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에도 보면은 대통령령에서 허가제를 적용 배제하는 사례들을 가부터 자까지 쭉 소개를 해놨습니다.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외우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주 출제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점검해 두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22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토지
주택용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은 토지 취득 시부터 몇 년인가? 2년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3년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이다라는 점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취득 목적에 따라서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다 달리 2년, 4년, 5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취득 목적별로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을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문제를 통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문에 등장한 사례들 위주로. 23번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법이 일어나되면서 이 법령에는 세 가지 주제가 담겨지는 거죠. 실거래가 신고 제도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그리고 방금까지 풀어봤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제도, 요 세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23번에 외국인에게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도 이 법령상의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외국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죠. 그것도 취득하는 자가 외국인일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부동산 등을 이전하는 사람은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등을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다. 2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이네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토지가 허가 대상 지역인 토지가 아닐 때 그렇습니다. 허가 대상 지역인 토지일 때는 사전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3번에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했는데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인 매수인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5번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도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방이 되겠죠. 2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 취득에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틀린 답방.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린 답방. 3번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건물은 부동산이 맞는데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한다 할 때 취득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은 O 답방이 되겠습니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이 경우도 외국인이죠.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아무리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그거는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이 됩니다. 만약에 구성원의 2분의 1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5번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번위 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원이 2분의 1 이상만 되면 다 외국인이다라는 점 주의하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 25번에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해놨는데 수정을 제가 제때 했네요. 외국인 토지법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외국인 토지법이 폐지됐다 그랬죠. 이 폐지된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토지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자연환경 보전법상 생태경관 보전 지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무효입니다. 오죠. 그래서 우리가 허가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허가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지역이
지역이 있는데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구역 내 토지를 외국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할 때는 사전에 허가받도록 돼 있고 그 허가 대상 지역 이외의 토지를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니은 경매로 취득할 때는 계약 외의 원인이죠.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틀렸네요. 이거 상속으로 취득할 때도 계약 외의 원인으로죠. 이때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 신고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오답항이네요. 리얼에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는 별도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방, 옳은 답방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계약을 원인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지역을 해설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543페이지 2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됩니다.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해놨습니다. 토지 취득 신고를. 그리고 우리가 취득 신고의 종류가 세 가지죠. 계약을 원인으로 한 취득 신고, 그리고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신고, 계속 보유가 원인으로 인한 취득신고인데 어느 취득신고든지 간에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틀림없습니다. 계약일 때는 300만 원 이하, 계약 외의 원인과 계속 보유일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근데 그 과태료 부과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한테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3번에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한 때는 토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 5네요. 4번에 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계약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틀려버렸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죠.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군구청장은 토지 취득 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된다 한데 직접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의 5번을 보시면은 신고 내용을 신고 관청은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시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장관에게 제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다음 27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범위에 속하고 따라서 이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외의 원인이거나 아니면 계속 보일 때도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관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허가 대상 지역인 토지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앞에 문제에서도 보다시피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라는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허가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허가 대상 지역인 토지일 때 그 허가를 받지 아니했을 때 형사처벌의 내용이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4번에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재를 관한 실체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 토지죠. 지정문화재나 보호물, 보호구역은 5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5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면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서에 보면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용도를 레저용지냐 주택용지나 뭐 상업용지나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기재하도록 서식화되어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545페이지에 6장에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에 관한 우리 대법원 규칙과 하위규범인 대법원 예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영역은 아닌데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